everyone.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선 수능 특강 7강 부분을 풀어오는 게 숙제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 다 답은 잘 보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검토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체로 잘 하셨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인문예술 7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예술 7번에서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힌 수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사람의 이름이니까 네모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도르노는 음악을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는, 자, 밑줄 하실게요. 현대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대부분의 음악이 상품화되어 대중의 청취 능력이 퇴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음악은 비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니까 대중의 청취 능력이 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2번 문제로 가시겠는데요. 2번에 보기 2번을 보시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의 상품화는 음악 청취 능력의 퇴행으로 이어졌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실게요. 중간 부분은 잘 하셨기 때문에 다 넘어가시고요. 네 번째 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유통의 차원에서 상품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특징으로는 플러깅과 글래머가 제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플러깅으로 시작을 하죠. 플러깅에다 동그라미 하도록 할게요. 네, 플러깅은 대중음악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후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갈고리를 딱 걸어서 계속 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좋은 것만 들려주는 거야. 그럼 익숙하게 해서 따라 부르기 좋고 중독성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깅은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밑줄을 하세요. 표준화로 인한 진정한 개별성 부족을 감추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음악은 현대에 이르러서 아도르노가 봤을 때 이게 좀 나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개별적인 특성이 없어져. 그냥 가벼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개별성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플러깅이 사용이 되는구나. 읽어보겠습니다. 즉, 표준화에 불가피한 보안물로서의 플러깅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길을 막아 획일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플러깅을 통해 대중의 청취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채 표준화가 됩니다. 글래머가 나왔어요. 글래머 동그라미 하시고. 글래머는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인상이나 분위기 또는 대중을 사로잡는 힘이라 할 수 있으며 밑줄 본래 대중음악의 내재한 습성이 아니라 플러깅의 효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관계가 나왔죠? 플러깅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면 그로 인해서 글래머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글래머는 원래 음악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깅을 통해서 글래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플러깅을 통해 청취자는 개별성이 결여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음악이 화려함, 당당함과 같은 매력, 즉 글래머를 지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빈약하고요. 개별성이 없는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음악인데 플러깅을 통해서 마치 글래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깅이 있어야
글래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대중음악의 유통 과정에서 플러깅은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글래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글래머를 플러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는 걸로 비유를 하자면 착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착청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고요.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2번. 5번은 좀 많이 틀리는 문제였습니다만 훌륭한 학생들이어서 두 학생 다 맞았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6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인문예술 분야에서도 예술 분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인문예술 7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회문화 7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회문화 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무역 구제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예, 뭐 별로 틀리는 게 없어서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5번 문제를 보시죠. 5번 문제. 5번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우선 학습 활동이 나와 있고요. 4줄짜리 보기 박스를 읽어보도록 하죠. A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B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B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은 A국의 스마트폰을 수출하고 있고요. B국으로부터 수입된 스마트폰의 가격이 A국의 스마트폰 가격보다 낮아서 A국의 정부 관계자가 이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B국이 자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이폰을 싸게 팔아야 돈을 벌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이폰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갤럭시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가격이 낮으니까 우리 쪽이 밀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자유무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구제하는 제도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는 무역 구제 제도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덤핑 관세고요. 하나는 상계 관세인데요. 우리는 상계 관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으로 가시면 반덤핑 관세가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제도라면 상계 관세는 메모하세요.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무역 구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그 5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보조금을 지금 지급했으니까. 그 다음 밑줄 하세요. 특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산업 혹은 기업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수요자에게 혜택이 있게 될 때 이 재정적 기여를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가 아직 너무 적어요. 전기차라는 것이 기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전기차가 비싼데 비싸지만 사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휘발유차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내려줘야 사람들이 살 거란 말이야. 그럼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되겠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줘야 그 자동차를 사서 결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전기차 20%, 30% 이 정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아무래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죠. 자, 보조금은 각국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지만 이를 지급받은 기업의 경쟁력에 왜곡을 가져와 무역을 교란할 수 있어요.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되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제3국에서 상대적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되어 해당 시장에 동종의 제품을 수출하는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WTO는 보조금 및 상계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을 통하여 각 국가의 보조금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밑줄 보조금의 무역 교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도 함부로 지급하면 안 돼요. 상대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제품이 있다면, 같은 유형의 제품이 있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자유로운 무역을 교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유무역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계 관세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다시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상계 관세 조치를 취하려면 보조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품 무역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정부 또는 공적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로 인해 수요자에게 혜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특정 기업 또는 산업 혹은 특정한 지역 내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한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이 보조금의 제공이 제한되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먼저 이해 당사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각보다 잘 해결될 수 있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누가 하느냐? 괄호하세요. 피해를 입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제소를 하고요. 밑줄하세요. 국내 산업의 피해, 보조금 지급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봤다는 것을 피해를 본 국가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후 이 기구에서 보조금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판정하면 제소를 당한 국가는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피해가 입은 국가가 제소를 하고요,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WTO가 그거를 보겠죠. 정말 얘네가 말한 대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네? 자유로운 무역을 교란시켰네? 그러면 판정을 하고요. 그럼 그 제소를 당한 국가, 한마디로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는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5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5번 보기 3번 보시겠습니다.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분쟁 해결 기구에서 보고 별 문제 없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 B국에서 보조금을 처리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3번은 맞습니다. 보기 4번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는 B국의 보조금이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B국의 보조금이 B국 정부의 정책을 달성했는지 기여? 아닙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원래 정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건 맞지만 WTO에서는 그거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보기 5번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B국의 보조금이 A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한 후에 B국이 A국의 피해와 관련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A국은 B국에서 수입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아까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네,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잘 하셨습니다. 1번의 답은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문화 7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음료수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뭘 물어봐도 자꾸 까먹을 때가 있는데요. 무영우를 보신다고 했는지 내가 까먹었네요. 어쨌든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틀 전에 여기 말고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2년 동안 배웠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나를 딱 보더니 선생님 정명석 변호사랑 비슷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말투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비슷한가요? 잘 모르겠네. 자, 이번에는 과학기술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7번은 이번에 숙제로 나왔던 부분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 수가 4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는 시간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금요일인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풀었을 수도 있어가지고 시간을 그냥 안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한 16분대 정도에 이제 풀 수 있는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학생이라면 한 13분 정도에도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실 거냐면 앞부분은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는 안 봐도 되고 네 번째 문단이 뭘로 시작하냐면 상대 점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상대 점도 네모하시고요. 밑줄 하시겠습니다. 기준 물질의 절대 점도 대비 특정 물질의 절대 점도의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는 값. 이게 바로 상대 점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없고요. 얘에 비해서 어느 정도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상대 점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니까 오스트발트 점도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점도를 측정하는 이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97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맨 밑에 줄 맨 오른쪽에 오스트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오스트발트 점도계에서는 다른 두 액체 1과 2의 밑줄 절대 점도의 비는 하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n이라고 읽을게요. n1, n2는 d1, d1, t1, d2, t2와 같이 주어집니다. 영어를 안 쓰고 싶은데 d1, t1, d2, t2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주어집니다. 또 밑줄 하세요. 여기서 D는 액체의 밀도이고 T는 그림의 두 기준선의 거리만큼 액체가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이다. 여기 제일 중요했던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단 그냥 보시면 숫자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냥 밑줄 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 197쪽에서도 세 번째 문단에 공식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 198쪽의 이 두 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봐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데요. 지금 보세요. 절대 점도의 비율을 말하는 거지 절대 점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D1, D1. 아하. 요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D는 뭐라 그랬어요? D는 밀도고요. T는 시간이래요. 액체가 흘러내리는 걸리는 시간. 자, 만일 물질 2가 기준 액체라면 임의로 N2의 값을 1로 잡고요. 그런 다음 식에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하여 N1을 구합니다. 만일 오스트발트 점도기에 사용된 두 액체 1과 2의 온도가 25도이고 액체 2가 순수한 물이었다면 N1의 물의 절대 점도인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푸아즈를 곱하면 그 값이 25도씨에서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됩니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오스트발트 점도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B의 점도를 측정하기 위해 물을 기준 액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A랑 물, B랑 물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거리를 흘러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고요. 각 물질의 밀도 또한 측정을 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3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3초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애들의 점도가 어떤지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는 어때요? A는 2초가 걸렸고요. B는 6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이제 봐봐. A와 B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요거랑 요거랑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A라는 것과 B라는 거의 물질의 서로의 상대적인 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D가 뭐야? 밀도 아닙니까? 그러면 A의 밀도가 B의 밀도 3배 크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D를 뭘 하면 돼요? 그냥 3으로 둬요. 3배가 크니까. 그럼 얘는 뭐야? 1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T가 뭐예요? A는 2초 걸렸대요. 그럼 2를 곱하면 되죠. 얘는 6초 걸렸대요. 6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2랑 1 곱하기 6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절대 점도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절대 점도의 비를 구한 거예요. 이 절대 점도와 이 절대 점도의 비를 구했더니 1이 나왔잖아요. 6이랑 6이랑 똑같이 나왔으니까 비율은 1대1 아닙니까? 그럼 절대 점도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보세요. A와 B보다 점성이 더욱 큰 액체. 점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끈끈하다는 얘기죠? 끈끈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관을 통과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모세관을 통한 액체의 흐름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편 점도가 아주 큰 액체들의 경우는 모세관을 통해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아까 3번이 나온 거죠? 오스트발트 점도기로 점도를 측정할 수 없다. 이런 액체의 경우 상대 점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공낙하법을 사용합니다. 공낙하법 그냥 네모해 놓으세요. 이 방법에서는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공이 기준 액체 및 점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 액체 속에서 밑줄 일정한 거리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유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재는 거예요. 자, 공을 넣었어요. 자, 흘러내린다. 뚝!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점도가 너무 없어.
정도가 0이야. 그러면 공을 떨었을 때 어때? 떨어뜨리자마자 도착하지 않습니까? 퉁! 시간 재기가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끈적끈적한 맛이 좀 있는 그런 거를 해야 공을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시간을 재기가 용이하다.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기준 액체는 식용유와 같이 상당히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2번의 답은 나왔네요. 답은 5번입니다. 공이 침강하는 속도가 매우 느려서 일정 거리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면 시간 재기가 어렵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잘하셨습니다. 1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4번. 네,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주제통합 봐야 되겠죠? 예, 주제통합도 뭐 잘하셨어요. 뭐 하나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요 주요한 인물이 스키너가 나왔습니다. 네, 스키너가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보실 필요는 없고요. 6번째 줄을 보시면 또한 스키너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스키너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이 주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자, 스키너는요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그 언어 행위를 모방하면 습득을 한다. 환경이 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바로 나문단으로 가실 건데요. 나문단은 이제 촘스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그런 학자입니다. 촘스키가요, 맨 밑에 줄이 있죠? 거기 촘스키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일단 동그라미 하세요. 자, 촘스키는 인간의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고 후천적인부터 밑줄 할게요.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언어 능력이 잘 발달하도록 돕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천적인 언어 능력이 중요하고요. 후천적인 언어 경험은 촉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없으면 후천적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일단 있다고 한다면 언어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키우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나름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촉매가 되지, 그러니까 촉매로서 기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보시면 촘스키도 선천적인 언어 능력을 중시한 건 맞지만 후천적인 언어 경험에 대해서도 나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주변에서 뭔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 그런 언어 경험이 있어야 발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 5번 문제에 3번 요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 A와 B는 모두 I가 방치되었을 때 언어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스키너와 촘스키는 어쨌든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을 겁니다. 3번은 맞는 거고요. 지금 이 5번에서 A는 스키너의 이론에 따라 갑에게, B는 촘스키의 이론에 따라 을에게 특정 언어를 가르친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럼 이제 B는 촘스키랑 관련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촘스키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 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 오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본문 254쪽. 마지막 문단에 촘스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실 거냐면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음 문장 다음 거를 보시면은 아동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밑줄 하세요. 아동이 특정한 언어를 접하면 그 언어의 구조에 맞게 매개 변인이 조정되어 아동의 언어 지식이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는 학생이라도 미국에 가서 특정 언어를 접하면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동이, 초등학생이 언어 지식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기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B는 촘스키 이론을 따라간 사람이죠. B는 만약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웠다면 매개 변인이 조정되지 않아 개별 문법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잘못됐죠. B에 따르면 조정 가능합니다. 그럼 개별 문법 나아갈 수 있죠.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나머지 답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에 3, 2번에 3, 3번에 2, 4번에 3, 6번에 3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제통합이랑 관련된 부분도 다 맞춰봤습니다. 네, 숙제 부분 답을 다 맞춰드렸고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독서 교재로 수업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저번 주에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문법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내준 부분이 있었고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맞추고 그 다음 문법 부분에 대한 일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